보면은 최범석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디자인은 어떤 거냐 이런 또 차원 높은 질문이 있는가 하면 여기 밑에 보면은 혹시 게이? 이런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이런 강한 질문에도 대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워낙 오해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오! 네. 아니니까 얘기를 하겠죠. 최범석 디자이너는 이성애자가 확실하고요. 그리고 저 미혼인 분들은 더더욱 채널을 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매출은 뭐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월 매출 한 5억? 월 매출 한 5억? 앞으로 잘 지내요. 자, 그리고 어떻게 입어야 간디 작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노래를 잘 부르려면 많이 불러보는 수밖에 없어요. 노래를 많이 부르면 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라는 거 알잖아요. 옷도 많이 입어보면 아, 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구나 이런 게 알아지니까 많이 입어보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백화점 가서 막 탈의실에서 혼자 막 입어보고 그런 거 되게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입었다 벗어도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들이 현재 지금 디자이너 활동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저희 매장에서 입고 가는 사람 싫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싫더라고요. 고졸 디자이너의 세계 정복기다. 네. 이 참 학력 관련해서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전 사실 중졸이에요. 고등학교를 안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학교도 안 나오고 어떻게 배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대학 안 나왔는데요. 그냥 그러고 말았죠. 근데 사람들은 고졸인 줄 알더라고요. 네. 그냥 대학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다들 지레짐작으로 고졸일 거니 했는데 네. 사실은 아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상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고등학교도 보내고 대학교도 보냈으면 지금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되지 않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안 보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어디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학력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스스로 단단해져 있는 그 사람을 좋아해요. 요 얘기 외에도 앞으로 1시간 동안 해주실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최범석 디자이너의 특강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대부분이신가요? 네. 차 대고 들어오는데 상당히 물이 좋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패션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좋네요. 매력 덩어리. 디자이너님의 연봉은 얼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회사에서 돈 10원도 안 받고 이래요. 안 믿기죠? 네, 진짜로. 맹세코. 대신 법인카드는 좀 싸요. 뉴욕 컬렉션은 어땠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컬렉션은 상당히 잘 됐어요. 기대보다 큰 결과를 만들어 오겠다. 그랬는데 정말 기대보다 좀 더 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WGSN이라는 트렌드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거기서 뉴욕 컬렉션 베스트 5에 들었어요. 제너럴 네. 네, 그걸 딱 보는데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한국 사람으로서 뉴욕 컬렉션에서 그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주 기분 좋았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컬렉션은 전 세계 제일 큰 남성복 사이트인데 거기에 대문에 딱 걸리더라고요.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저는 홍대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도 저처럼 홍대에서 처음 시작하셨다면서요? 맞나요? 네, 홍대에서 옷 장사를 처음 시작했죠. 제가 15살 때부터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받고 자랐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제 4형제 중에 셋째예요. 4형제 중에 셋째니까 거의 투명인간이죠. 그리고 심지어 막내가 늦둥이라서 늦둥이가 나오니까 집에 목소리가 누군가 하이톤이 있거나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다 목소리가 우웅 되니까 누가 있는지도 몰라, 집에.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15살 때부터 했고 17살 때부터 그래도 제법 돈을 벌었었어요. 옷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옷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다른 건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했었고 돈이 생기면 팔옷을 계속 모았었어요. 한 2년 정도를. 그래서 19살 때 이 정도 모였으니까 이거 갖고 장사를 해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 노점할 자리를 막 찾으러 다녔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노점이라는 게 좀 생소하지 않았던 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고 노점을 하셨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떡 장사 하셨는데 저희 집 떡집 노점 이름이
검석떡집이었어요. 제가 태어날 때쯤부터 어머니가 떡을 시작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노점을 막 찾으러 다녔었는데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을 명동을 가보자. 명동을 가는데 정말 깔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죠. 신촌 뭐 다 다녀봤는데 홍대를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찾다가 어느 건물 벽돌이 이렇게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벽이 홍대 정문에서 내려오다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길이었어요. 유동인구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들어갔어요. 무작정 들어가서 벽이 있고 창고가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저 창고 쓰시냐고. 그래서 장사를 좀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했더니 사정사정 하니까 벽을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벽에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역시도 참담했어요. 처음에 이제 벽을 빌리고서 벽에 이제 철망을 쳐놓고서 옷을 막 걸었어요. 첫날 이제 오픈을 하는 날 오늘 한 50만 원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했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한 달 동안 거의 뭐 하루에 뭐 10,000원, 20,000원 제일 싼 것들만 이러다 굶어 죽겠다. 그래도 벽 아저씨한테 돈 주기로 했는데 그래갖고 석간동이라는 양말 공장에 가서 거기서 양말을 띄우다가 양말을 팔았어요. 근데 양말은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양말로 연명을 하다가 내가 양말 팔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2달 반 정도 하고서 접고 아저씨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성급하게 해서 아저씨와 약속을 못 지킨 것 같다. 그러고서 양말 그만 팔고 원단시장으로 들어갔어요. 원단시장에 딱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봉이 4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원단시장 문을 열고 새벽부터 기다렸다가 원단을 이제 파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원단 팔면서 사람들이 원단에 대해서 막 가르쳐줄 줄 알았어요. 원단에서 좀 배울 줄 알았는데 안 가르쳐주고 심부름만 시키고 맨날 배달만 시키는 거예요.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 뭐 거기 계신 삼촌들 뭐 맨날 이건 어떤 원단이에요? 어떤 원단이에요? 너 왜 이렇게 질문이 많냐고.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냐고. 혼나기도 혼났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계속. 버는 돈으로 옷을 사 입고 그렇게 지내다가 처음으로 40만 원 갖고 20만 원 적금을 해봤어요. 10만 원으로 옆에 학원을 끊었었어요. 영어 학원을. 그리고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데 옷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매장 가서 혼자 입어보고 나오고 막 그런 적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게 20만 원씩 적금을 했는데 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아침 5시쯤 일어나서 5시 반, 6시 문을 열고 저녁까지 배달을 하고 들어가서 또 아침에 그렇게 나오고 영어학원 갔다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2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니까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 100만 원을 지키려고 더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원단시장 들어가서 5달에 100만 원이 지금 그게 그 뿌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 내려갔어요. 부산에 내려갔는데 처음에 노점을 하니까 바닥에 깔아놓고 했어요. 창피하잖아요, 사실. 사실 벽에 있는 건 시선이 이렇게 가서 그래도 보이기라도 하지만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은 거는 보질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멀쩡한 애가 이렇게 서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땐 좀 멀쩡했어요. 그리고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만 보지 이걸 안 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소리를 질렀죠. 소주를 딱 마시고 얼굴 빨개서 소리 질렀더니 그날 한 30만 원 팔더라고요. 네. 돈 들어오니까 계속 지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참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정말 절실해지니까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그걸 했을 때 무언가 생기니까 또 되게 즐거워지고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 돈을 좀 모았었어요. 3천만 원 정도 모았었어요. 3천만 원 정도가 생겼는데 서울에 올라왔는데 내가 지붕 있는 곳에서 무조건 매장을 할 것이다. 내가 맨날 지붕 없는 곳에서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쉬는 날이었어요, 저한테는. 어떻게든 지붕 있는 곳에서 365일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홍대를 갔어요, 처음에. 부동산을 막 갔죠. 권리금만 1억 뭐 이러더라고요. 3천만 원 가지고 가는데 홍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멀어졌죠. 멀어지다 보니까 의정부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의정부에 식당 골목이 있었어요. 그 식당 골목에 호프집이 나온 거예요. 권리금 1,000 얼마에 500만짜리 나왔는데 거기를 이제 500만 원 주고 계약을 하고 이제 권리금만 주고 인테리어만 하면 돼요. 3천만 원은 딱 되겠더라고. 옷은 있는 것도 좀 있고 조금만 사입해서 한번 처음 시작해보자. 그리고 그때 홍대에서 못 팔았던 옷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해보자. 그러고서 딱 했는데 우리 형이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할머니를 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합의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사실 되게 못 살았거든요. 그때 처음 울었던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보면 콧물 나게 울잖아요. 그게 처음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형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가족인데 어떻게 해요? 모아놓은 거 줘야지. 그거 주고 어떻게든 그 가게 계약을 했으니까 아는 분한테 돈을 빌려서 메꿀 거 메꾸고 인테리어도 어떻게 하고 진짜 싸게 하면서 단돈 뭐 10만 원이 됐건 100만 원이 됐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노동을 했었어요. 이제 막노동 아침에 가고 저녁에 매장 가서 인테리어 막 보고 맨날 그렇게 지내셨어요.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인테리어 다 됐고 그때 이름이 이제 치즈라는 거였었어요. 매장 이름이 치즈여갖고 오렌지색이고 막 그랬었어요. 유치하죠. 그때는 뭐 근데 거의 이름들이 뭐 시티보이 다 그랬는데 치즈는 정말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홍보연 전단지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오시면 선물 드리겠다고 오픈 날이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근데 온 사람들한테 옛날에 많이 모아놨던 넥타이가 한 20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 넥타이를 온 사람들은 다 줬어요. 정작 온 사람은 되게 많았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 첫날. 그리고 둘째 날 티셔츠 2장 팔았나 봐요. 8만 원, 뭐 9만 원 이 정도 팔고 셋째 날 한 10몇만 원 팔고 넷째 날 100만 원 돈을 팔았어요. 네. 그 이후로부터 계속 그렇게 팔았어요. 되게 잘 됐어요. 하루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팔았으니까 그동안 빚진 것들 그거를 2달 만에 다 갚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아침에 문을 열고 계속 장사를 하고 저녁 밥을 먹고 의정부에서 동대문까지 심야버스를 타고 가요. 그다음에 동대문에서 사입을 하는 거야. 그 짐을 이렇게 들고 심야버스를 타고 의정부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조금 자고 다시 가고. 지붕에서 옷 장사하는 걸 너무 원했었는데 그렇게 원하는 곳에서 그거 하니까 진짜 피곤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졸린지도 모르겠고 배고픈지도 모르겠고 그때 정말 제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식당 골목이 다 옷골목이 됐어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뭐 잘 되면 다 따라하고. 해갖고 그 골목이 다 옷골목이 됐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얄미운 게 내가 띄어온 옷을 똑같이 띄어와서 내가 뭐 2만 원에 팔면 저기서 16,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거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과 다른 것을 팔 수 있을까. 그래서 동대문에 가서 원단 이렇게 swatch 보면서 그들이 만드는 옷에서 난 이 색깔로 해주세요. 이 색깔로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잘 팔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뭐 이건 이렇게 틀어주시고요. 이건 빼주시고요. 뭐 이렇게 해갖고 조금 변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더 잘 팔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자신감을 갖고 아 나는 이제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 치즈라는 나의 그 첫 번째 꿈을 팔고 동대문으로 넘어갔어요. 그때 당시 동대문에 점원들이 나이가 어린 친구가 25, 6, 7 뭐 이랬었어요. 보통 막 28, 9, 21살짜리가 가갖고 매장을 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상가 상호에서 누가 내주겠어요. 거기 맨날 가갖고 가게 해달라고. 근데 뭐 누가 됐나요? 혼자 그냥 가는 거지. 맨날 떡볶이랑 순대랑 오뎅 국물하고 맨날 사갖고 왔어요. 쉬는 날 빼고 매일 사가 갔는데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야 지겹다. 좀 딴 거 좀 사와라. 처음 말을 텄죠. 네, 말을 튼 다음에 그 사람하고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이제 가게를 해주기로 했는데 동대문 그때 당시 너무 장사가 잘 될 때였어서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안 주면은 가게를 못 하는데 2월 달에 가게를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500만 원을 줬어요. 그때 저한테 되게 큰 돈이었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 옷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옷 만드는 거 배우고 공장 가갖고 공장 사장님한테 패턴 배우고 뭐 원단 가서 쫄라서 배우고 뭐 그러면서 옷을 만들었어요. 2월 달 오픈이니까 긴팔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가게에다가 돈을 더 줬나 봐. 그래서 2월 달 가게가 없어졌어요. 3월 달에 또 해준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옷은 시즌이 지나가면 사실은 옷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팔아달라고 그래갖고 4월 20일에 오픈했어요. 있는 건 반팔로 자르고 좀 더 만들고 해서 오픈을 했어요. 뭐 무라는 브랜드였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다 그래서 업체를 문자로 했는데 처음에 일주일은 너무 잘 되더라고요. 대만 사람들, 홍콩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막 옷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되다가 근데 그 시즌이 끝나니까 하루에 한 10만 원? 2년을 그렇게 팔았어요. 정말 버티기가 진짜 힘들었었어요. 무엇보다 버티기가 힘든 게 한 평 반? 2평 정도 되는데 한 층에 한 200개 가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안 됐었죠. 못 파는 것보다 남들 파는 거 보고 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스스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보자. 2층에 내가
1등이 돼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을 놀러 갔는데 부산에서 알던 분이 가방 액세서리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서울로 새마을호 타고 올라와서 그걸 이제 옷에다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 제품을 출시하고 한 이틀, 3일 지났나? 이렇게 옆집에 이렇게 줄이 서 있는데 그게 우리 집 줄인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동대문에 대박이 난 거죠. 장기 쓰느라고 정신이 없고 막 계산서하고 봉투 싸고 막 돈 세는 재미 있더라고요. 네, 그때는 다 현찰이었으니까 돈통에서 계속 돈 세다가 잠들고 막 이랬었어요. 정말 힘들게 살다가 처음 대박이 나고서 순이익이 한 1억 좀 넘게 순이익이 났었어요. 한 달 만에. 끝내주죠. 네, 그때부터 인생이 폈어요. 네, 그때 이제 욕심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조그만 집에서 살았으니까 집도 옮기고 싶고 좋은 차도 사고 싶고 그랬는데 그 돈으로 부모님 집을 해드렸어요. 그 이유가 안 믿겠지만 6평 반에 살았었어요. 6식구가. 그 정도는 당연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동대문에서 내가 원했던 그 한 층에 1등이 됐죠.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바자라는 잡지에 동대문의 신인 디자이너 뭐 이런 걸로 인터뷰를 처음 한 번 해봤어요. 근데 장돌배기가 잡지에 이렇게 딱 나오니까 너무 막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반 페이지가 딱 나갔어요. 그래서 막 부모님 보여드리고 막 친구들 보여주고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서 기자를 통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연예인들, 뭐 스타일리스트들, 기자들 막 같이 막 이렇게 어울리는 시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홍은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파리 출장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같이 가는데 태어나서 처음 본 게 글씨일 거예요. 저는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동대문에서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장돌배기 그 자체였죠. 그 쇼를 딱 보고 와 가슴이 막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돌아다녔는데 누가 저한테 컬렉션을 하게끔 해주겠어요. 서울 컬렉션 이제 담당자를 찾아갔죠. 어떻게 소개시켜줘. 박윤수 선생님이라는 분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한테 본사가 그거? 그쵸. 본사가 그거? 그쵸. 내가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 안녕. 본사가 오래간만이다. 이 스튜디오 찾아왔을 때마다 굉장히 동생 전문 찾아왔죠. 포트폴리오 없이 이렇게 무작정 이 선생님 찾아왔어요. 콜렉션에 데뷔하고 싶다고 욕망이 대단했어요. 우선 옷을 좀 보자 해서 10벌의 옷에 미션을 줬죠. 기간은 딱 열흘을 줬습니다. 답을 굉장히 쉽게 했어요. 해오겠다고. 열흘 만에 옷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제가 그때 놀란 게 일주일 아닌데 보통 일주일에 다른 디자인을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때 제가 이거 가능성 있다. 이게 바로 최범석의 스타일이다.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DNA를 가진 그런 디자이너다. 그래서 스파서울 컬렉션에 데뷔를 하게 됐죠. 지면을 통해서 뉴욕 컬렉션을 봤을 때 상당히 흐뭇하고 가슴이 벅찬 느낌이 들어요. 축하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서 아니면 세계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로서 항상 승승장구하고 아주 멋진 디자이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언제 따셨나요, 이거는? 대단하다. 네.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걸 하고 싶다면 어떻게든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힘들겠다. 저것 때문에 힘들겠다. 내가 될까?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저 때 이미 난 디자이너가 돼 있었어요. 이미 난 디자이너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뉴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버티기 힘드니까 항상 그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돼 있는 거죠. 저기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서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찾아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난 이미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도와줄 것이냐, 내가 어떤 옷을 만들 거냐에 대한 과정을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이미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찾아갔었죠. 무작정 찾아갔어요. 사실 와인도 한 잔도 안 먹어본 애가 와인을 이렇게 사가지고 막 아는 체 했어요. 이거 어디 와인이래요. 그러면서 와인을 이렇게 드렸던 그런,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판사님께서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또 한 번의 오리가즘을 느꼈죠. 그리고서 서울 컬렉션을 이제 준비하는데 너무 재밌었던 건 캐스팅을 어떻게 하는지, 연출을 어떻게 하는지, 조명을 어떻게 쓰는지, 조명 디렉터가 있고 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쇼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쇼에 영감이 필요하잖아요. 옷을 만들려면. 클럽에 가서 혼자 막 스피커 밑에서 쭈그려 앉아갖고 하루 종일도 있어보고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뭐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다가 그냥 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던 게 동경과 반항이었어요. 당신들을 동경하지만 나는 반항. 왜냐면 그때는 너무 한국 그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옷이 터프한 맛이 없었어요. 저는 데님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첫 컬렉션을 했는데 정말 신데렐라가 됐었어요. 저는 이만한 잡지에 요만한 거 하나만 나와도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인데 그 많은 저 매거진의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하고 막 몇 페이지씩 나가고 내 옷이 만나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막 내가 만나던 부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손톱에 때 끼어 있고 왜냐면 동대문 사람들이니까 항상 이렇게 피곤에 젖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쪽 필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막 오렌지색 백 들고 있고 뭔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 만나자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신데렐라가 그때 좀 됐던 것 같아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신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독특한 자신만의 비법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하면서 거기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궁금해요. 책을 많이 봐요. 글씨는 절대 안 읽고요. 글씨는 잘 안 읽어요. 글씨를 못 읽겠더라고요. 문맹은 아니에요, 근데. 네. 책을 정말 많이 봐요. 그리고 눈에 되게 많이 담아놓으려고 많이 해요. 머릿속에 담아놓으려고 많이 봐요. 저는 한국 노래만 듣고 한국 영화만 봤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 만나다가 이 친구들을 만나니까 얘네들이 무슨 팝아트 얘기하고 무슨 얘기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우선 얘네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고 스스로도 개발하고 싶어서 그런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막 갤러리도 다니고 막 많이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친구들하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팝도 많이 듣고 문화에 대해서 이제 눈을 늦게 떴죠. 그리고 오늘 이 공개홀에 이쪽으로 왔으면 갈 땐 저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내 눈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기억은 다 못해요. 많이 본다고 다 기억하진 않는데 많이 보면 그게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해서 짜내려고 할 때 그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하시는 습관이나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실천은 그림 그리는 거고요. 디자인하는 거고. 전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더 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리면 되고 이 정도 그리면 되니까. 지금은 무조건 하루 10개 이상은 그리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지킬 때도 있고 더 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매일 그려요. 근데 그거에 자극을 줬던 친구가 지방시 디자이너가 있어요. 니콜라스 티시라고. 그 친구는 하루에 100개씩 그린대요. 아무도 그 친구의 잠재 능력을 보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뭐 너무너무 큰 디자이너가 됐죠. 메모는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메모를 항상 정말 많이 하고 한 권 다 지우고 계속 메모를 해요. 핸드폰 메모장에 보면 정말 엄청난 메모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까지 다 메모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실천하고 또 적어놓고 실천하고. 네. 최범석의 베스트 컬렉션을 뽑는다면 사실 저한테는 매 컬렉션이 베스트 컬렉션이고요. 제가 이번 컬렉션이 제가 만든 컬렉션 중에 제일 쉽게 만든 컬렉션이에요. 제일 시간을 적게 투자한. 그 대신 제일 집중을 많이 했죠. 책상에 앉아서 일은 짧게 하고 생각을 많이 해요. 메모를 많이 하고 자료를 많이 모아놓고. 네. 제가 처음 디자인을 시작했을 땐 하루 종일 디자인만 했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최범석이 생각하는 디자인은 그냥 저한테는 삶인 것 같아요. 노점에 있었고 동대문에 있었고 서울 컬렉션에 있었고 이제 뉴욕 컬렉션 갔어요. 이거는 내가 내 삶을 디자인한 거예요. 그중에 기억 남는 옷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몇 명 제가 모델을 불렀어요. 1번 모델부터 좀 일어나 보실래요? 여기 있구나. 잘생겼나요? 옷이 좋은 거죠. 1번, 2번 같은 경우는 산에 좀 가보자. 그래서 산에 다니다 보니까 아웃도어가 유행이긴 한데 입을 만한 옷이 없는 거예요. 다들 막 다 똑같은 유니폼처럼 교복처럼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웃도어, 산에 갈 수 있는 걸 제너럴 아이디어 방식대로 풀어본 거예요. 3, 4, 5번 이 옷들은 마지막으로 사귄 여자친구랑 갔던 곳이 생트로페라는 곳이에요. 그때 거기서 얻은 영감으로 만든 옷이에요. 그래서 마린 룩 같은 스트라이브를 좀 넣고 이 옷 같은 경우는 민트랑 오렌지를 넣었던 건 오렌지는 남부 프랑스에서 해가 질 때
한국에서보단 훨씬 더 강한 오렌지빛이 나더라고요. 민트는 이제 물 색깔. 사실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생트로페라고 있죠? 네, 이것도 그때 이 컬렉션과 같은 거예요. 네, 여기에 보면은 그때 그 친구랑 같이 갔던 클럽이 여기 있고, 갔던 달, 준에 갔고요. 디자인이라는 건 내 삶의 일부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파고 드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하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는 게 대중한테도 편안한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 옷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입어도 좀 편하게 좀 느껴지고, 제가 이제까지 데뷔하면서 수많은 컬렉션과 수많은 쇼를 해봐도 선생님 쇼 하는 게 최고로 재밌게 느껴지고 제일 쓰기 제일 어려운 쇼인 것 같았어요, 이제까지. 지금 대학 교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대학교에서는 어떤 강의를 주로 하시는지 궁금해서. 서울종합학교에서요. 그냥 실무 위주의 강의를 해요. 작업지서 보여주고, 뭐 정말 더 실전에서 제 생각인데, 대학교 나와서 회사에 들어와서 쓸 수 있을 만한 친구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 중에. 우리나라 교육도 문제가 있는데 학생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가르쳐줄 수 있는 건 그 선생님이 신이 아닌 이상은 지금 나와 있는 교재만큼밖에 못 가르쳐줘요. 이건 유학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만들을 자기 개발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처음에 이제 뉴욕을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뉴욕 컬렉션을 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잘 될 때였었어요. 너무너무 잘 되다가 파리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옷을 바잉해 가고 좀 매장들도 많아지고 매출도 좀 커지다가, 우리나라의 특징이 한 브랜드를 오랫동안 사랑해 주지 않아요. 빨리 끓고 빨리 식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씩 매출이 줄면서 백화점이 이렇게 있다가 나가라는 얘기를 듣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나갈 거면 다 빼겠다. 그래서 한꺼번에 매장을 다 뺐어요. 그러고 나니까 회사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내가 계속 해야 됐는지, 백화점에서 못 팔면 인컴이 없으니까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그 고민하는 동안 회사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막 하는 중에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더니 해외를 나가는 건 어떻겠느냐 얘기를 하고, 해외 개척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밀란 컬렉션을 보고 런던 컬렉션을 보고 파리 컬렉션을 봤어요. 그 컬렉션을 이렇게 보는데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저기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패션하는 사람들, 모델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거기서 꿈을 키운 거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회사에다가 뉴욕 컬렉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회사 재정이 제일 힘들 때였었어요. 회사 임원분들이 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모아서 가든가 어떤 투자를 받아서 가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한 분도 다 나가란 얘기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 너무너무 끌어 있었고 마음속엔 결정이 돼 있었어요. 어떤 고통과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선 바이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미국에 가서 트레이드 쇼라는 게 있어요. 어떤 큰 건물에 이렇게 부스를 이렇게 잘라줘요. 그럼 그 부스에 전 세계에서 옷을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한 2평 남짓 되는 곳에서 옷을 걸어놓고 외국 사람들한테 바잉을 받는 데인데, 그걸 신청을 하고 짐을 가지고 이제 미국을 갔죠. 가서 트레이드 쇼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옆에 부스가 그때 당시 정말 핫한 데님 브랜드가 있었어요. 오픈을 딱 했는데 옆에는 정말 바글바글한 거예요. 바이어들이 이만큼을 걷어서 뭐 여기다 놓고 계속 오더하고 줄 서서. 근데 저 혼자 계속 여기 서 있었어요.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개척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라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어요. 3일이었는데. 그리고서 매거진하고 뭐 PR 회사, 쇼룸 뭐 이런 데 이메일을 다 보냈어요. 다 보냈는데 답장이 정말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너네 주려고 가죽 가방 만들었다고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이메일이 다 오더라고요. 역시 공짜는 더 좋아하는 거죠. 이메일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미팅 스케줄을 잡고 트렁크에다가 제가 만든 옷들을 이렇게 담고 미국에 있는 모든 매체들을 다 다녔었어요. 옷을 보여준 다음부터는 자기네랑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감을 거기서 얻었어요. 될 수 있구나. 미국에서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PR 회사랑 쇼룸이랑 계약을 하고 어떤 옷을 만들어서 검정머리가 이들을 어떻게 놀려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힙하다는 동네에서 맨날 앉아서
20대 애들이 입는 것들, 뭐 흑인이 입는 것들, 백인이 입는 것, 동양 애들이 입는 것들 이런 리서치를 많이 하고 리서치를 많이 해보니까 애들이 색깔 옷을 입질 않더라고요. 무채색, 회색, 뭐 흰색, 검정색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입는데 그래서 첫 쇼를 무채색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컬러를 하나도 안 넣고 준비를 했죠. 저희 회사에서는 힘든 시기에 가니까 모든 디자이너들이 짐을 들고 나올 때 애들의 눈빛이 정말 무슨 전장에 나가는 장군처럼 가서 승리하고 와라 막 이런 눈빛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아꼈던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거의 고아 같은 친구인데 저를 너무너무 따랐던 정말 아들 같은 아이였었어요. 형처럼 미국 가서 쇼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많이 따랐던 애가 있는데 쇼를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쇼 날 2시 반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형 저 미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러는 거. 티켓팅 다 해놨는데 미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근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갖고 왜 그러니 그랬는데 울면서 형님 잘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그러고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분위기가 이상해서 끊지 말라고 욕을 하면서 끊지 말라고 근데 끊고서 2시간 정도 있다가 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죽었다고. 네. 근데 내일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생이 그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기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러고서 명환실에서 친구들하고 계속 술만 먹었어요. 영정이 안 가고 계속 술만 먹었어요. This one's for you and me, living out our dreams. We're all right where we should be. With my arms out wide, I open my eyes and now. 그리고서 미국 가서도 되게 충격이 계속 있었는데 쇼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잘 갔냐고, 잘 있냐고. 네가 형 힘들게 했으니까 형 이번에 좀 잘 되게 도와달라고. 이제 쇼가 이제 시작되려고 아침에 이제 테크니컬 리허설을 하고 의자가 이렇게 4줄이었어요. 의자를 이렇게 한 줄을 빼는 거예요. 왜 빼냐고, 의자를 왜 빼냐. 그랬더니 다 초대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 못 들어와요. 그 큰 곳에 다 못 들어와서 컴플레인이 걸릴 정도인데 미국에서 하면서 그 조그만 장소에서 그 사람을 못 채워서 의자를 빼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런웨이에서 이렇게 딱 나와서 걸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난 카메라가 터져요 앞에서. 그 잠깐이지만 근데 카메라가 정말 너무 적은 거예요. 프레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적더라고요. 그만해야 되나? 뉴욕이 아닌가? 정말로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허탈했었어요. 내가 너무 내 욕심, 내 생각만 갖고 준비를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오기 전날 저녁에 뭔가 이렇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다음 시즌에는 3줄이나 4줄을 깔아보고 그 다음 시즌에는 카메라가 뭐 10대 왔다면 20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초반에 살짝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 됐다. 네. 스스로 포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뉴욕에 컬러가 없는데 컬러를 쓰면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모험을 한번 해보자. 4번째 컬렉션에는 컬러를 썼어요. 좀 밝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반응이 딱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갑자기 미국에 있는 뭐 프레스들, 그러니까 기사들이 막 나오고 관심을 되게 많이 받고 옷을 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에 했던 쇼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시면 의자에 사람이 없잖아요. 첫 번째 컬렉션이었었어요. 이번에 했던 거. 뉴욕 컬렉션에 이제 카메라 단이 있어요. 제일 맥시멈이 8단? 마크 제이콥스가 8단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저희 7단까지 올라갔어요. 네. 저 하루를 위해서 6개월을 버티는 거예요, 사실은. 저 하루에 10분 정도 쇼를 하거든요. 10분을 위해서 6개월을 버티는 거죠. 힘든 것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꿈들을 정해놓고 그대로 만들어간다면, 이뤄간다면 그 과정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고요. 아주 조그만 거라도 이뤄봤을 때는 뭔가 자기만 느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용기도 생기고
그때 처음에 그 카메라가 없었던 그때와 지금하고 너무 달라졌고 내가 꿈꾸던 게 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실패했거나 슬럼프는 없었나요? 슬럼프는 사실 디자인이 안 나올 때가 제일 슬럼프예요. 내 직업은 디자이너인데 디자인이 안 나오면 얼마나 슬럼프겠어요. 서영석 씨는 만약에 MC인데 말을 못하면 얼마나 슬럼프겠어요. 말이 안 나오면. 지금 슬럼프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아무 말도 못해. 계속 듣느라고. 저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만 실패한 적이 성공한 적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시작한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거. 젊은 친구들이 너무 빨리 갈아타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력서에 이력이 화려한 사람들 되게 싫어요. 많이 옮겨 다니는 사람들. 그만큼 끈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버티지를 못한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쓰질 않아요. 내가 잘하는 한 가지가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들은 아니면 또 저는 뭐 실패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때가 없었을까요? 너무 많았죠. 저는 무조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해요. 그리고 항상 돌아올 티켓은 없다고. 돌아갈 곳이 없어야지만이 그걸 이겨내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